봉숭아 물들이기. 오성찬. 봉선화 꽃과 이파리를 도락에 넣고 작은 공이로 찢기 시작하자 붉거나 분홍색인 꽃잎과 끄트머리가 조붓하고 톱니가 돋은 푸른 잎사귀들이 형편없이 으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봉순 여사는 계속해서 지근지근 찧었다. 이렇게 찧어 나가자 불구죽죽하고 푸른 물들이 도락의 바닥에 물기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이쯤에서 소금이나 백반을 뿌려야 하느니 그녀는 옆에서 손을 넣고 바라만 보고 있는 새 며느리를 쳐다보며 한마디 했는데 그녀로서는 이 일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말해놓고 이번에는 미리 마련한 작은 그릇을 들어 후춧가루를 뿌리듯 살짝 백반을 뿌렸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으깨진 봉숭아 꽃잎과 섞이게 다시 빻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전체가 으깨어져서 물기를 머금을 정도가 되어도 그녀는 계속해서 공이질 하는 걸 쉬지 않았다. 문득 그녀의 시야에 20여 년 전 남편의 유해를 사냐에 뿌리던 사건이 떠올랐다. 그때도 마치 딴 세계 사람 같던 화장터의 인부들은 불에 삭을 대로 삭은 뼈와 유해들을 꺼내어 쇠로 된 확에 넣고 이렇듯 잘게 빻고 있었던 것이다. 산을 좋아해서 기회만 있으면 등산을 하고 스스로 산 사나이이기를 자처했던 남편은 자신의 성깔처럼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려 누워 있으면서 유언처럼 말했었다. 나는 부끄럽게도 부모 잘 만난 덕에 호강만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소. 따라서 내 흔적이 세상에 남는 게 못마땅하오.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서 그 재를 내가 늘 다니던 저 선작지 마루에나 뿌려주시오. 그 말을 한 번뿐이면 좋았는데 남편은 그녀의 가슴에 우려리 앉을 만큼 되풀이해서 뇌었었다. 그녀는 사실 혼이 떠나버린 이상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가고 나면 적적할 때나 문득 혼자를 의식할 때 찾아가 올 마땅한 장소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우리 방화를 보고 있노라면 노상 그렇듯이 소복한 젊은 여자가 찾아가 올 수 있는 적당한 장소란 우선 산소였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속 의지가 될 산소 하나는 만들어 두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잡고 있던 줄을 놓아버리듯 한많은 세상을 버렸을 때에도 그녀는 이 문제를 놓고 마음속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장례 절차를 지내는 며칠 동안에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죽은 이가 그렇듯 소원하던 바인데 나 같은 것이 어찌 욕심을 부릴 수가 있으랴. 그래서 마침내 장례는 누구나 한평 차지 무덤조차 없는 풍장이 되었다. 광목으로 싼 나무 상자에 뼈 가루를 담고 힘겹게 올라갔을 때 그가 그렇듯 소원하던 선작지 마루엔 자갈도 지천이었거니와 철쭉꽃도 지천으로 피어나 있었다. 등산화 신은 발로 자갈밭을 밟으면 자그락자그락 자갈 미끄러지는 소리가 파도에 잔돌 구르듯 들렸다. 꽃도
이렇게 많이도 피카? 따라 나섰던 그 자신도 홀로인 육촌 선득이 언니가 지천인 철쭉 무더기를 둘러보며 넋두리 하듯 뇌었다. 산수 아방은 죽었지만 꽃 속에 눕게 됐으니 좋기도 하겠다. 선득이 언니는 다시 말했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녀는 시큰둥한 대답으로 응대했다. 거기서는 아득한 수평선이 까마득하게 이마 위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 까마득한 선은 충직한 시종처럼 오르면 오를수록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게다가 철쭉 숲에선 쉬엄쉬엄 뻐꾸기가 슬프게 울었다. 제부는 여기 있지만 새들도 울어주니 외롭지 않겠다. 돌아 내려올 무렵쯤 선득이 언니는 다시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그녀는 재를 뿌리면서도 참았던 눈물을 마침내 내비치고 말았다. 그리고 첫 해에는 철철이 4번, 그 이듬해에는 아들까지 데리고 3번, 그리고 나선 해마다 2번이나 한 번 다녀오는 것으로 이제 어느덧 20해를 지내오고 있었다. 지 아버지가 돌아갈 때 배완장 하나 두르고 대막대 말 타고 아이들과 어울려 신나게 돌아다니던 아들 상수가 이제 어엿한 새서방이 되어서 새색시를 들어 앉혔으니 세월이란 참으로 무상한 것이었다.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식물적인 것이었다. 되도록 맛있는 음식도 삼갔는데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면서 자연히 손이 그런 대로 가지 않았다. 25에 2살 터울의 남편에게 시집가 꿈같은 10년을 보내고 35에 청상이 되어서 다시 기어온 20해. 그동안 그녀는 남편과의 환상 속에 살아왔으며 아들 하나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그녀는 아들에게서 하나하나 남편의 환영들을 엿보게 되었다. 모습도 그러려니와 어느새 굵어진 바리톤 목소리가 문득문득 남편을 착각하게 했다. 어떤 땐 부지중 하는 행동거지도 꼭 남편이었다. 이러다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지르지. 그런 때 그녀는 고개를 털고 정신을 수습했다. 정신을 차리며 그녀는 자기 손으로 선작지 마루에 가 흩뿌린 남편의 유해를 떠올렸다. 그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몸이었다. 에스겔서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저마다 자기 자리를 찾아 서로 붙는다 해도 가루가 된 남편의 유해들은 그럴 수 없을 터였다. 자, 어디 내 손을 내밀어 봐라. 그녀는 습관처럼 다시 고개를 털고 새 며느리에게 말했다. 여기요? 며느리는 살뜰한 시어머니를 어려워하지 않고 얼른 손을 내밀었다. 마디마디 패인 자리가 옴폭옴폭 보조개처럼 패인 복스러운 손. 그녀는 문득 자기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은 주름이 치고 모양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손가락 전체를 물들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무명지와 새끼 손가락만 들여도 예쁘다. 그녀는 우선 작은 솔을 가지고 무색 투명한 매니큐어를 찍어 새 며느리의 무명지와 새끼 손가락 주위에 정성껏 칠했다. 손톱 주위 가죽에 물이 들면 여러 날 씻어도 잘 안 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조치를 하는 거란다. 며느리 손가락에 매니큐어 칠을 한 다음 마르는 동안에 자기 손가락에도 칠을 할 생각이었다.
어머님, 손가락은 제가 칠해 드릴게요. 새 며느리는 성깔이 싹싹하고 눈치가 빨랐다. 더구나 그녀는 미술대학 출신이라 솔 놀리는 솜씨도 빠르고 익숙했다. 이제 됐다. 그녀는 핀셋으로 으깨진 봉선화를 무명지와 새끼 손가락에 조금씩 올려놓고 미리 마련한 테이프로 친친 감았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땐 이런 테이프도 없었느니라. 그러니 비닐로 싼 다음에 실로 감았지. 그러노라면 봉선화 물들이는 날엔 온통 집안이 시끌벅적했느니라. 우리는 자매가 여럿이다 보니까 꽃도 많이 들어서 봄부터 화단이나 마당가 할 것 없이 온통 봉선화를 심었지. 어머니와 딸들을 생각해서 너희들 할아버지께서 가을에 씨를 모아두었다가 뿌리는 일을 손수하셨느니라. 성품이 매우 자상하셨나 봐요. 새 며느리가 물었다. 성이 나면 무서웠지만 평소엔 무척 자상하셨지. 이제 생각하면 무척 속이 깊으신 어른이셨나 봐. 어머니와 두 분 사이엔 사랑도 깊으셨고. 어떻게 처음에 봉선화 물을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며느리는 테이프가 친친 감겨있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옛날에야 모든 게 경험에 의한 것이었지. 감물을 가지고 옷에 드리는 것이나 사슬의 피나무 열매로 물감을 만드는 것이나 하긴 그때야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한 해 전서부터 씨앗을 모아두는 정성을 보면 이 일이 그냥 모양 내기만은 아니었던 것 아닐까요? 네 말이 맞다. 그런 면도 있었지. 봄에 대문에다가는 입춘첩을 써 붙이자느냐. 입춘대길, 소문 만복래 라거나. 그것은 한 해의 소망이자 부적 같은 것이기도 했지. 사실 어떤 집에서는 요즘에도 해마다 부적을 만들어서 대문 위에다 붙여놓곤 하잖느냐. 그러면 유대민족이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재앙을 피한 것과도 비슷한 민족이네요. 그래, 봉선화 물을 손가락에 들이고 옛 어른들은 그것이 몸에 침입하는 병 기운을 막아준다고 여겼지.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전 시대 어른들은 울밑이나 화단에 봉선화를 심어놓고 그것이 악귀나 병이 집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여기기도 했느니라.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어머님 덕분에 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그래, 너는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가 아니냐. 손가락에 봉숭아 물을 드리는 것도 다 너와 가문을 위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거라. 네, 어머니.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테이프가 친친 감긴 손을 들어 입술을 가리며 작게 웃었다. 그들은 어느새 고부간에 양손 무명지와 새끼 손가락에 물들이는 작업을 거의 끝내가고 있었다.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테이프 감은 손가락이 마치 상위 군인들 같아서 하 소리를 내어 웃었다.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하룻밤만 지내고 나면 내일은 예뻐질 것이다. 마침 내 남편이 숙직이어서 다행이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녀들은 다시 돌아보아 웃고 저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주봉순 여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배로 꾸민 요 위에 반듯하게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숙직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과 함께 이 교수의 얼굴이 천장에 어른어른 떠올라 비쳤다. 눈을 질끈 감아 지우려 해도
그것은 이미 깊은 뇌리 속에 들어와 버티고 앉아 있었다. 지금 손가락에 감고 있는 봉선화 꽃잎만 해도 이 교수가 어젯밤에 헤어치면서 비닐봉지에 담아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길래 내가 몰래 도둑질을 해온 것이요. 하긴 봉선화는 뜯어낸 자리에서 새싹이 돋고 그것들이 다시 꽃을 피운다니까. 사내는 넉살 좋게 이미 변명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가고 나서 20해가 되는 동안 거의 식물처럼 살아왔다. 3년상을 넘길 무렵부터 주변에서 재혼을 권해오고 심지어 시집 식구들까지도 그러기를 바라는 눈치였으나 당사자인 그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식욕도 그렇지만 그녀는 남편이 돌아가면서 이미 성욕까지도 아주 갖고 가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질 때도 있었다. 학교 동창이나 비슷한 또래 벗들의 모임에 갔을 때 남편이나 몰래 만나는 젊은 애인들의 얘기를 자랑 비슷이 늘어나도 전혀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들 상수를 결혼시키고 그것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신접 살림의 그들과 맞부딪힐 때가 자주 있었다. 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터놓고 사랑을 해서 어떤 때는 서로 간지르며 키득거리는 소리가 벽을 넘어오기도 했다. 그런 때 그녀는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기운이 되살아나서 꿈틀대기 시작한 걸 깨닫고 있었다. 그런 기운은 어떤 때는 제갈 먹일 수 없으리만치 억지가 세었다. 혼자 몸부림치다 보면 아랫도리가 축축해지고 팬티를 더럽혀 놓는 때도 없지 않았다. 이런 일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현상이었다. 그런 때 그녀는 얼른 수습을 하며 혼자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지만 나이든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젊은 애인과 사귀고 있다는 동창의 말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원인 제공자는 내 놈들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날 아침에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서 그녀는 아들 내외로부터 시선을 피하며 속으로 불만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의 정겨워하고 신혼 재미가 쏠쏠한 것이 내심 은근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질투를 하고 있음을 그녀 자신 부인하기 어려웠다. 솔직히 이런 자리, 자기 곁에 남편이 떡 버티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의젓하랴. 그러면 자기는 또 얼마나 떳떳하고 듬직하랴. 그러나 이런 때 옆을 돌아봐도 거기는 빈자리일 뿐이었다. 그 무렵 그녀는 누군가를 목마르게 찾고 있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길에 나서면 길에서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게 알맞는 사람. 그녀가 문득 의식해 보면 그녀는 그런 사람을 목이 마르게 찾고 있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녀는 자책을 할 때도 있었으나 그러나 속에서 불끈 일고 있는 욕망을 어쩔 수가 없었다. 원인 제공자는 어디까지나 내 놈들이다. 그녀는 다시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것이 이 교수였다. 지지난해 겨울 환경관계 계절 대학에서 환경의 훼손과 그 치유에 관해서 열강을 하던 사람. 처음 보고 그녀는
아, 이 사람이면 괜찮다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가 속에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겉포장은 부드럽고 냉정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종강 무렵에 동기생들이 귓속말로 소곤대는 소리를 듣고 일단 마음을 접었다. 그 교수 대학에서도 대단한 인기라더라. 아주 명강이래. 그런 사람이 왜 아내와는 헤어졌대? 그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상이 맞질 않다던가. 여자도 대학 교수인데 되게 코가 높대나 봐. 그래? 결혼 전에 코도 안 맞춰보고 결혼을 했나? 하하하하하. 시간이 남고 돈도 있고 그래서 사치로 그리고 웃자고 학교를 다니는 여자들은 언제나 이야기의 끝을 웃음으로 마감했다. 그녀는 그가 인기가 있고 명강이고 혼자이고 저 정도의 남자라면 내 차례는 오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접었다. 이제 그녀는 남들이 내버린 것을 좋을지언정 길을 써 전력 투구하고 다투어 얻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런 거라면 당연히 젊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이게 웬 횡재랴. 좁은 골목 갈림길에서 딱 그와 마주칠 줄이야. 그녀는 그날 자기 미술 학원의 마지막 수업팀을 전송하고 돌아서는 길이었다. 아이고 선생님. 그녀는 이 한마디를 하고 멀뚱멀뚱 그를 쳐다봤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자기를 전혀 몰라보면 어쩌나 그것부터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건 괜한 우려였다. 아, 주여사, 우리가 그 계절 대학에서 만났지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요? 이 동네에는? 저기가 제 밥터예요. 그녀는 얼떨결에 올려다 보이는 미술 학원을 턱으로 가리키고 말았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한 동네에서 살았구만. 저기 보이는 것이 내 아파트요. 이 교수도 고개를 내둘러 시선으로 멀찍이 보이는 아파트 군락을 가리켰다. 그는 막 느긋하게 점심을 먹고 일행과 헤어지기라도 한 듯 회색 윗도리를 팔에 걸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녀는 얼른 차를 한잔 하자고 제의할 수 있었다. 그만큼 그녀는 다급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기가 있다는 사내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다.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 일이 남았어요. 그의 표정도 분명 아쉬워하고 있음을 그녀는 직감으로 느꼈다. 그래, 어떤 다른 제의를 하려는 무렵에 오히려 그가 선수를 쳤다. 그러나 저녁 때도 괜찮다면 제가 저녁을 사지요. 아니에요. 저녁은 제가 사야지요. 그녀는 내친 김에 얼른 장소와 시간까지를 대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그녀는 오랜만에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점심도 거른 채 목욕을 다녀오고 미장원에도 다녀왔다. 그러고도 머리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빗을 가지고 헝클었다가 다시 빗기를 몇 번이나 했다. 아침에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점심도 걸렀으나 이상하리만치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의식해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식당으로 가서 예약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약속 시간 정각에 허둥지둥 홀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오면서부터 그는 카운터의 주인으로부터도 또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으로부터도 인사 세례를 받았다.
초장에 그것만으로도 너끈하게 그의 인기를 짐작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 파트너가 인기가 있다는 것은 이제 경험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온다는 것이 늦어버렸군요. 그는 들고 온 윗도리를 의자에 걸치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인사가 빈말이 아니라고 여겨져 속으로 은근히 기뻤다. 그녀는 그의 의사를 묻고 나서 생선회와 붉은 포도주를 한 병 시켰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축하할 일이 생기면 의뢰하던 주문이었다. 회가 나오고 포도주를 한 잔씩 따르고 건배를 하면서 그녀는 속으로 내가 왜 이렇게 들떠 있는가, 이 남자가 내게 무엇인가, 그걸 따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남자에게 이렇듯 끌리고 있는지도 되물어봤다.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앞에 앉은 사내를 바라보자 그는 소년처럼 맑은 눈과 달걀처럼 매끄러운 턱을 가지고 있었다. 눈썹이 짙은 것도 특징이었다. 그런데 아련히 떠올려 보니까 남편도 그런 턱을 갖고 있었고 둘이 비슷하게 안온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이 남자에게서 오래전에 사별한 남편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얼른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몇 잔 마시자 이 교수는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더 드물어져 갔다. 그런 그와 마주 앉았다가 헤어질 때 그녀는 얼른 손을 내밀었다. 내밀어 잡은 그의 손은 아늑하리만치 따뜻했다. 나도 따지고 보면 외로운 놈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무슨 말 끝인가 그가 뱉었던 한마디가 입안에서 뱅뱅 감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저녁에 만난 것은 그 후 4번째 만남이었다. 3번째 만났을 때 그녀는 무슨 말 끝엔가 친정에서 손가락에 봉선화 물들이던 얘기를 꺼냈었다. 처녀 시절 자매들이 많아서 아버지께서 화단에 심어둔 봉선화 꽃잎을 따서 그것으로 손가락에 물을 들였다는 얘기. 그런데 그때 사내는 해박한 지식을 발휘하여 그리스 신화 한 토막을 그녀에게 들려줬었다. 옛날 올림포스 궁전에서 대단한 연회를 열고 있었대요. 온 나라 안에 훌륭한 신들을 손님으로 초대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연회였지요. 옛날에는 신들도 연회를 열곤 했군요. 어쩌면 신들은 사람의 창조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속성이 꼭 사람과 같으니까요. 그런데 연회가 막 시작될 무렵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초대된 신의 수대로 손님 수에 맞게 만들어 놓은 황금 사과 하나가 감쪽같이 없어지고 만 것이었어요. 어머, 이를 어쩌나? 심술쟁이 바람신의 장난이었는데 의심은 결국 심부름하던 하녀에게로 돌아갔지요. 하녀의 얼굴이 너무 예쁘고 마음씨가 고왔거든요. 심술쟁이 바람씨는 그녀를 노렸던 것이지요. 그녀는 자기의 무죄를 주인에게 일심으로 호소했어요. 나는 결코 그 사과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그래, 나중엔 어떻게 되었어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하게 마련이지요. 주인은 말했어요. 네가 아니면 누구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녀는 끝내 결백을 증거하지 못하고 너무 슬퍼하던 나머지 정원의 우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은 그 우물가에 함초롬이 봉선화 무더기가 피어 있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본 사람들은 그녀의 혼이 봉선화로 피어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봉선화가 예쁘면서도 슬퍼 보이는군요. 그건 주여사의 마음이 슬프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결론을 짓듯이 이 교수가 말했다. 그런데 어쩌자고 그때의 대화가 이 깊은 밤중에 이렇듯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일까. 그녀는 봉선화 물이 들고 손톱이 점점 자라나 마침내는 물든 자리가 반달 모양으로 가늘게 남아있을 때가 가장 예뻤다고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그 무렵이면 어머니는 딸들을 모아놓고 웃음의 소리를 냈었다. 봉숭아 물든 자리가 첫눈이 올 때까지 아주 사라지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니까 너희들도 어디 큰 서원을 품어보렴. 그때 그녀는 죽은 남편 선영이와 사랑을 하고 있던 터라 아쉬울 것도 아무 소원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그녀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돋아나 있었다. 그것을 밖에 내어 말할 수는 없었으나 그녀에게도 목마르게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다.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녀는 요즘 깨고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그 생각뿐이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 자리에 누워서도 꿈속에서도 그것만을 생각했다.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대생을 하는 걸 보면서도 습작하는 걸 보면서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어렸을 때 책에서 읽은 손오공처럼 아주 여럿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그녀가 고개 돌리는 곳에서마다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이 오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 무심코 그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얼굴을 붉혔다. 그렇게 거의 완성된 그림을 뭉개버리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마음속 그림까지 뭉갤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그들은 차를 타고 교회에 나가 있었다. 바깥은 금세라도 비가 쏟아질 듯 음산하고 하늘과 바다는 흐릿한 한 가지 색깔로 마주 붙어 있었다. 이 남자는 나를 좋아하면서도 너무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어진 듯 만 듯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름이라 옷을 얇게 입었으므로 한 차에 타고 있으면 가끔 피부끼리 스칠 때도 있었다. 이런 때 그녀는 짜릿짜릿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때 그녀는 스스로 자기 속에 이런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이 신통하면서도 한편 은근히 기쁘기도 했다. 그러나 남자는 분명 어떤 반응이 있을 터인데도 오히려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속으로 다짐했다. 기신거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쯤에서 물러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남자를 공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내가 좀 더 공격적이 되는 것, 그리고 단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나기라도 몰려오는지 완전히 회색인 바다에 둥글게 검푸른 지점이 나타나 있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지점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어딘가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도 오만 갈등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문득 얼굴을 돌렸을 때 그녀도 슬쩍 고개를 돌리며 자연스럽게 얼굴이 맞닿게 했다.
입술과 입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불현듯 접합했다. 그것은 서로가 오래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뜨거운 입맞춤이 되었다. 순간 그녀 몸속의 모든 기류가 아래를 향하여 쏟아지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한참 뜨거운 입맞춤 끝에도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자기들의 행동을 은폐라도 하려는 듯이.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그녀가 물었다. 그나저나 제가 좋기는 좋으세요? 어린애들처럼 묻기는 뭘 물어요. 그래도 대답해 봐요. 그래도 사내는 끝내 대답을 기피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대신 이 한마디를 뱉었다. 주홍 글씨를 읽은 적이 있으세요? 네, 처녀 쪽에. 가슴에 간음의 첫머리 글자를 새기고 다닌 여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도 그 후 수백 년 숱한 남녀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이 매력적이란 얘긴가? 그들의 대화는 겉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내밀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긴장한 그의 옆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헤어진 여자를 너무 사랑했거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반평생 선형을 못 잊은 것처럼. 그런데 이 튼실한 나무 밑동 같은 사내를 과연 내가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힘을 가늠해 보면서 그러나 자기 속에도 들끓는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무명지와 새끼 손가락에 들인 봉선화 물은 이제 반들반들 고왔다. 손톱 주위의 매니큐어 자국도 깨끗이 지워졌다. 어머니 곱게 들었지요? 며느리도 봉선화 물이 곱게 든 자기 손가락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그랬던 것이 두어 주가 지나니까 어느새 손톱 밑에 반달이 마치 상현딸처럼 삐죽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자는가. 그 즈음에 그녀는 꿈을 꿨다. 손톱 밑 반달이 호박순처럼 훨씬 커서 마침내 봉선화 물들인 손톱을 깎아야 할 판이 된 것이다. 누군지 대단히 큰 손이 가위만큼이나 큰 손톱 까기를 들고 그 손톱을 자르려는데 그녀는 안 된다고 발버둥을 쳤다. 안 돼, 안 돼, 깎으면 안 돼. 억지로 손을 빼앗아 숨기려고 하는데 문득 잠이 깨었다. 선풍기를 미풍으로 켜놓고 잤는데 선풍기는 꺼져 있고 몸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을 되새기면서 그녀는 마음이 다급해져 있었다. 손톱이 호박순처럼 훨씬 크는 모습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더 안달이 났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이 교수의 고유 번호 3번을 눌렀다. 아이들 번호 바로 다음에 그의 번호를 입력해 두었던 것이다. 신호가 갔으나 상대방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음성 녹음을 하거나 전화 번호를 남기라는 자동 응답이 들려왔다. 그녀는 어쩔까 하다가 그만 전화를 끊었다. 아무 감정도 없는 기계에 자기 음성을 담아 놓는 건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시계를 봐뒀다가 꼭 1시간 후에 다시 걸었으나 또 마찬가지 응답.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났으나 참고 기다렸다가 12시쯤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네. 저쪽에서 절제된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저예요.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세요? 아, 수업을 하고 있었어. 이제 막 나온 길이요. 오후에 뭐 하세요? 일들이 좀 있지만 시간을 내라면 내야지. 어디로 오시겠어요? 네, 그 카페 밀파소로 가리다. 6시에. 밀파소란 밀려오는 파도 소리의 준말이었는데 거기 창가에 앉으면 창밖에 탁 트인 바다가 펼쳐졌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전화까지 걸며 서둘러서 수업을 마친 다음 서둘러 샤워를 하고 되도록 밝은 옷으로 갈아입고 차를 몰아 바닷가로 나갔다. 핸들을 잡고 시가지를 벗어나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어쨌든 이 사내의 확답을 받아내야지. 사내는 먼저 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심플한 카키색 캐주얼복 차림으로 앉아 있다가 콧날개를 벌름거리며 일어났다. 그녀가 말없이 다가가 다소곳이 앞에 앉자 그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왜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목소리가 가라앉고 표정도 어둡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는 변명을 하면서도 그러나 사내에게 그렇게 보여진 것은 잘된 일이라고 속으로 계산했다. 사내는 앞에 앉은 그녀의 몸매가 팽팽한 것을 살피면서 내가 끌리는 것은 어쩌면 이 여자의 이런 생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날라온 녹차를 마실 때 그는 그녀의 손톱에 봉선화 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따다 준 봉선화가 그녀 몸에 한 구석이나마 물을 들였다는 생각을 하자 야릇한 쾌감이 온몸에 전류처럼 퍼졌다. 한 바퀴 돌고 올까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그들은 밖으로 나와 그의 차에 올랐다. 하루 종일 대지를 달구던 해는 이제 그 기세가 꺾이고 안온한 저녁 기운이 서서히 바다와 시가지 위에 골고루 퍼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아 해변 도로로 향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마치 누가 높은 상공에서 아주 미세한 검은 가루를 천천히 뿌리는 것처럼 어둠의 입자들로 차츰 채워지고 있었다. 그렇다. 이런 분위기는 그를 공략하기에 최적의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가 집을 나서기 전부터 세운 작전을 개시할 기회가 드디어 오고 있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절 사랑하긴 하는 건가요? 그녀는 처음부터 강수로 맞섰다. 기껏 그것 때문이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이 더 잘 알잖소. 사내는 차를 모는 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한번 안아보려고도 안 해요? 그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어쨌든 끝을 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 그건... 그는 무슨 대답인가를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사랑이라는 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누는 것 아닌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고 싶지도 않다면 그건 반쪽 사랑 아닌가요? 그녀는 이제 체면도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었다. 그녀에겐 이참에 사내를 넉아웃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념뿐이었다. 아하, 그랬던가? 사내는 아주 낭패한 음성이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쫓아서라면 지옥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드리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가에
처음 민박집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각오는 되어 있지요? 사내의 목소리가 너무 결연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이제까지 불어 참았던 웃음을 푸시시 날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어쩌면 내가 사랑한 것은 이 남자의 이런 점인지도 모른다고 내심 생각했다. 차는 속력을 내서 달리기 시작했다. 비로드 바탕처럼 검은 선역 하늘에 봉선화 물들인 손톱 같은 초승달이 떠 있었다. 그러나 어두워 오는 사방에 민박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봉선화 물든 손톱을 다 잘라내기 전에 사내의 사랑을 확인한 것으로 하여 가슴 가득 기쁨이 차오르고 있었다. 가슴 속에 서서히 얼음 속 같은 단물이 고여오고 있었다. 그러나 차는 달려도 달려도 길의 출구까지 왔어도 민박집은 나타나지 않았다.